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젊은 층 사이에서 이 마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라탕이나 마라샹궈는 기본이고요. 얼마 전에 마트에 갔더니 마라 과자, 마라 라면 이런 것도 있더라니까요. 마라 맛은 이제 단순한 중국 음식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식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재료를 먼저 고르고요. 또 국물의 맛과 깊이를 선택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맛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라 맛 같습니다. 이 마라처럼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내 인생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을 찾다 보면은요, 맛있고 그리고 즐거운 삶의 맛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첫 곡 삼총사입니다. 먹어.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마라맛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입에 막 침부터 고입니다. 맞습니다. 예. 제 주위에도 그냥 정기적으로 마라탕 먹으러 갈까? 마라샹궈 먹으러 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젊은 층 사이에서는 정말 인기더라고요. 그 마라탕 자체가 마라라는 것이 자극적이잖아요. 네. 매운맛에다가 또 얼얼하고 하기 때문에 이 먹고 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나는, 제 기억에 불당면 같은 경우에도 엄청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매우면서 또 먹고 나면 굉장히 매운데 좀 지나고 나면 또 생각나잖아요. 마라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매운 거 먹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젊은 친구들도 그런 맛에 마라를 먹을까요? 맞습니다. 그 마라탕을 먹으면 일단 땀을 나게 되고, 그쵸. 또 먹는 사이에 다른 그 잡생각이 아니라 같이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몸으로 땀으로 느끼고 그다음 위로 느끼고 입으로 느끼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려나가는 그런 느낌.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지만 또 약간 서로 이 정도 맛은 먹어야 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원래는 순한 맛을 시키려다가 상대 매운맛이건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맞아요. 내가 좀 더 잘 먹을 수 있어.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인증샷도 찍고. 그리고 마라탕은 중국에서는 약간 이제 정통으로 그냥 국물을 안 먹는 대신 한국에서는 그걸 또 약간 좀 더 발전해서 국물까지 밥에다 말아 먹는, 그거 다양한 마라탕 이제 변화가면서 인증샷 찍으니까 어떤 서로 시합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특히 그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예 먹지도 못할 정도의 매운맛을 선택해서 먹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막 국물의 그 농도를 재미삼아 막 자기가 막 예를 들어 주문한 다음에 집에 오면 또 거기다 뭔가를 추가를 해가지고 인증샷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약간 다가오는 것도 있고, 저 친구 저렇게 올렸네, 그럼 난 다른 걸 시도해볼까? 그래서 그냥 음식을 떠나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한 개 컨텐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매운맛 요리가 사천 지방 요리 아닙니까? 주로 중국 지역에? 맞습니다. 중국은 사천 지역이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음식 문화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것이 마하고 라, 이 맛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천 지역에서 발전해서 지금은 중국의 전 지역에 가면 아마 마라탕이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죠. 아무래도 동포들 많이 살고 계시는 대림동 지역이나 또 가리봉동 그쪽에 안산. 가면 약간 그 본토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한국 분들이 주로 애용하는 마라탕 집에 가면 약간 실제 중국의 마라탕 맛하고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중국 분들은 거기에다 새로운 그 방법을 시도를 안 하거든요. 그냥 맛이 이제 마라의 강도만 조금 조절한다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맛이 익숙되어 있는 분들은 그냥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뭐 건대입구라든지 아니면 네. 가리봉동이라든지 그렇죠. 뭐 대림이라든지 안산에 가고 또 일부 한국 분들은 이런 맛인데 우리도 한번 현지 본맛을 한번 느껴보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한번 따라갔다가 완전히 혀가 마비되는. 맞아요. 저희는. 혀가 마비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평소에 이제 마하고 라를 잘 안 먹는 사람은 네. 먹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은 목이 다 쉴 정도로. 그렇죠. 원래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한 입 딱 먹으면 이게 나한테 안 맞다 이랬는데 좀 이따 지나 보면 네. 한 그릇 다 비어 있더라고요. 다시 먹어볼까? 뭐 맞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한 그릇 다 먹더라니까요. 예. 근데 이 마라가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더라니까요. 맞습니다. 그 마라탕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는 제가 중국에 있을 주로 마라탕, 마라샹궈만 먹어봤는데 네. 한국에 왔더니 마라만두, 뭐 마라 떡볶이, 마라 스낵 그리고 떡볶이. 심지어 네네. 마라 라면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 다양한 퓨전 음식 발전되면서 K-마라라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그 중국도 식품점 가면 과자인데 마라 네. 과자가 나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마라 뭐 어떤 그 뭐죠? 견과류. 네. 그것도 술안주로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마라 과자도 이렇게 뜯다 보면은 벌써 빈 봉지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먹어봤는데 아이스크림에 마라 시즈닝을 뿌려서 먹는 게 네.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먹어보진 않은데 약간 신선하니까 어떤 맛일까 하는 그렇죠. 느낌이 좀 들긴 예, 합니다. 한 번은 그렇게 먹고 한 번은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혀를 좀 쉬게 해주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굉장히 얼얼한데 뜨거운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차가우니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 마라 음식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행복의 채통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만들어서 먹어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리의정 학생이 6월의 하늘에 꽃풍선을 이란 글을 보내왔네요. 전철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6월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6월의 바람은 각별히 따뜻합니다. 6월의 대지는 활기로 차 넘치고 6월의 어린이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6월. 바로 우리의 명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넓은 운동장은 우리 몸을 튼튼히 키우는 활무대. 넓고 밝은 교실은 우리의 배움이 요람입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미래로 날아갈 꿈을 키웁니다. 저는 6월에 하늘의 화려한 꽃풍선을 띄워봅니다. 빨강, 파랑, 하양, 노란 갖가지 색깔을 띤 꽃풍선을 띄워봅니다. 그 풍선마다에는 저희 황홀한 꿈이 깃들여 있습니다. 빨간 풍선에는 저희 아나운서 꿈이 실려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나운서 언니들이 몹시 부러웠던 저는 아나운서가 되려는 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지런히 기량을 닦아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학교의 행사에서 진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파랑 풍선에는 저희 배우 꿈이 실려 있습니다. 유달리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스타들을 따라서 춤을 추면서 황홀 경위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코 목소리 노래를 하고 행복한 생활을 노래하는 가수가 되려고 부지런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춤추고 노래할 때면 저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저희 꿈을 담은 꽃풍선이 하늘에서 하늘하늘 춤을 춥니다. 저희 희망도 드높은 하늘로 날아갑니다. 꿈 많은 저는 행복한 어린이입니다. 6월의 하늘에 저희 꿈과 함께 명절의 축복도 띄워봅니다. 네. 리의정 학생 6월이 우리의 달이다 했는데 아무래도 6월 1일이 국제 아동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아동절을 국제 아동절로 해서 6월 1일 날에 쉬기 때문에 아이들이 날이다 이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초등학생 학부모도 그 어떻게 보면 공휴일이 아닌데 네. 출근하는 곳에서 기본적으로 반차나 1일 월차를 내주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들 좀 힘들죠. 놀이공원에 가서 놀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선물도 사주고 막 그러는 게
아동절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근데 휴일이 아니군요. 휴일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심지어 생일이 안 지나는 네. 그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자기는 어린이다. 만으로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공원이나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행사도 하고 근데 이날은 거의 이제 어린이를 노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놀이터나 아니면 네. 돈 내는 어떤 놀이공원이나 거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꽉 차 네.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고국의 어린이날은 5월 5일이잖아요. 네. 그때 풍경과 비슷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거의 5월 5일 전후로 네. 거의 이제 전이지 한 2주 전부터는 네. 생일 선물 아니라 어때 어린날 선물이잖아요. 선물. 네. 장난감 가게에 거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팔리거나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한 달 전부터 네, 그거를 준비하는데 집에다 숨겨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좀 힘든. 몰래 줘야 더 신나니까. 맞습니다. 네. 아이들도 좀 크면 이제 자기가 선물 받는 줄 알고 네. 그 전부터 미리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힌트를 주는 거죠. 네, 그렇죠. 나 뭐 사주세요. 맞아요. 네. 아유, 이 아동절이라고 하셨는데 어린이날이 되면은 정말 선물 매대가 텅 비워버릴 정도로. 맞습니다. 예, 물건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기도 애들 하고. 좋아하는 게 또 뻔하니까.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놀이동산이나 놀이공원이나 이제 그 기관에서는 이날에 어린이 무대를 펼쳐주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노래자랑 하든지 예. 춤자랑 하든지 장기자랑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임시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뭐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퀴즈를 네. 하다든지 아이들 다 꽃단장하고 나오니까 예. 시끌벅적하면서도 와, 저 집 아이는 왜 낭독을 저렇게 잘해. 네. 저 집 아이는 왜 저렇게 씩씩해 이러면서 네. 그 어릴 때 아이가 이제 지냈던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아마 리의정 학생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춘다고 했는데 그런 대회에 나갔더라면 1등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날은 이제 아이들이 갈고 닦고 하는 네. 닭까지 뭐 피아노 연주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모델 그 선발 대회도 네. 하더라고요. 아나운서 꿈에다가 노래 춤까지 하니까 기대 많이 됩니다. 네. 우리 동포 학생들의 꿈도 뭐 의정이랑 비슷비슷하겠죠. 연예인 꿈꾸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 시기에 어떤 TV에서나 아니면 대중으로 인기 있는 네. 우리 때는 그 꽁푸를 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한 저학년까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소림사에 가서 못을 배워가지고 연예인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네. 그 사회에 불편한 그거를 해결사 네. 되고 싶은 약간 홍길동처럼 그런 사람 막 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던 생각나네요. 요즘은 네. 거의 뭐 유튜버 블로그, 그렇죠. 네, 예. 인스타에 유명한 네. 그런 이제 개인 1인 미디어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가끔 보면은 너는 꿈이 뭐야 하면은 아직 꿈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마 꿈이 너무 많아서 얘기 못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꿈을 생각할 새 없이 너무 바쁜가요? 네, 저희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떠나서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는 아이들. 네. 그래서 꿈 얘기를 못하는 애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가끔씩은 뭐 조금 여유 시간을 갖고 부모님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경험담도 들려주면서. 네. 예. 요즘은 학교에서 진로 탐색이라고 있어서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나중에 내가 갈 직업, 이 직업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그 전공. 네.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반면에 너무 현실적으로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네. 얘는 수학을 못하니까 이제 무조건 문과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살짝 우려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때보다는 훨씬 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리의정 학생의 6월의 하늘에 꽃풍선을 이란 글 속에서 우리 의정이의 아름다운 꿈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동방신기의 노래 준비했어요. 풍선.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신림성연길시 정금련 씨가 보내왔습니다. 황혼의 발자취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서로의 믿음과 배려가 삶의 빛으로 이어질 때 조그마한 나눔들이 생활의 요람이 되고 화창한 봄날에 우후죽순으로 돋아나는 새싹들처럼 푸름의 기적으로 대지를 덮을 것이다. 5년 전
코로나 영향으로 나는 내가 하던 무역 사업이 중단되어 마음에 돌가루가 꽉 찬 듯 목에서는 겨불레가 나고 가슴이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그런 나날이 장장 2년이 넘으니 병원 출입을 문 앞 다니듯 하고 우울증에 시달려 앞이 캄캄하고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때 친구로부터 병원에 다니지 말고 청춘 문화원을 꾸리고 있는 한홍자 선생님을 찾아가면은 내 병은 금방 떨어진다며 집에만 있지 말고 함께 가보자고 무작정 끌었다. 반신반의로 따라 나섰는데 결국 의사도 아닌 소학교 음악 교원으로부터 나의 후반생 동반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튿날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5살 어린이들이 선생님 강의를 듣는 초롱초롱한 눈길과 낭낭한 노랫소리에 마음이 부쩍 당겼다. 나는 주눅이 들어서 한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초점 없는 눈길로 듣기만 했다.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장황 연설도 아니고 다독이는 고운 말도 아닌 저 여성이 나를 치료할 수 있겠는지 반신반의하면서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그때 이후로 나는 천여원의 약봉지를 모두 버리고 즐겁게 한홍자 선생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청춘문화원은 창립한 지 10년으로 방대한 령도기구와 150여 명의 학원들로 제일 나이 어린 학생은 56세부터 89세의 학원으로 평균 연령이 73세인데 절반 이상의 학원들은 남편을 저 세상에 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출세하여 외국이나 관내 외자 기업에 출근하고 함께 있지 못한 혈혈단신 남성들과 여성들로 노래와 춤, 북과 세장구 등 다양한 문화 오락으로 만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쉼터였다. 그보다 제일 마음에 끄는 선생님의 매력은 모든 학원들을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어느 학원에 어떤 고초가 있고 학원들의 목소리가 고음, 중음, 저음이고 장단 절주까지 또 학원생들 개성까지 손금 보듯 하시면서 학원생들을 일일이 다독이고 보듬으며 배워주셨다. 이 좋은 쉼터에서 모두가 어린이 마냥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청춘문화원은 서로 믿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적을 탄생시킨다. 한홍자 선생님은 오늘도 학원들의 기쁨 속에서 서로 배우고 서로 배워주면서 웃음과 행복을 문화원에서 빛내려고 필생의 정력을 바치고 있다. 라는 글입니다. 노래교실 같으죠? 네, 맞아요. 네. 요즘 보면 그 시니어 노래교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정말 노래 애호가들 이렇게 모였다면 지금은 노래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네. 약간 그 어른들이 모이는 어떤 문화소통 공간 그리고 이제 그 노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혼자 살거나 아니면 네. 친구가 사실 조금 고립돼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거기에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 어머니만 봐도 네. 한국에 와서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도저히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노래 교실 친구들이 계속 소통을 언제 돌아오냐. 아,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네. 보니까 노래 교실 끝나서 식사하거나 노래 교실 끝나서 놀러 가거나. 네, 맞아요. 네. 그런 걸 보내주니까 여기에 와서 친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지금은 지금 열심히 노래 교실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좀 떨어져 살거나 그러면 이웃사촌이라고 이렇게 청춘문화원에 가시면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특별히 그
나이가 좀 있기 전까지는 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 자식 키우고 뭐 자식도 결혼시키고 네. 또 자식들 애 낳으면 조금 봐주고 이러는데 한 70 중후반 정도 되면 네. 솔직히 이제 이런 일들 굉장히 적어지고 많은 분들이 자식과 같이 안 살 혼자 사시는 분들 그렇죠. 많고 요번에도 사실 코로나 시기에 네. 또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진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병상련하는 분들이 그곳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하니까 노래 교실 떠나서 저는 이제 마음 치유의 한계 공간처럼 네. 이게 느껴지는 거죠. 예. 이 편지를 주신 정금연 씨는 코로나 시기에 참 힘들어서 사업도 다 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도 오고 혼자서 얼마나 쓸쓸하셨겠습니까?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그래도 그렇죠. 잘 치료가 안 되고 친구 덕분에 그냥 뭐 약도 안 드시고 병 고치셨네요. 보니까 노래 교실 가니까 네. 그 영상을 저는 이제 어머니가 가끔씩 찍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노래할 때만큼은 모든 그 수강생들이 아이 같아요. 맞아요. 박수 치고 네. 나 웃음기 있고 근데 노래 들어보면 뭐 또 합창도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네. 어쨌거나 이제 그 시기만큼은 스트레스 다 풀리니까 웬만한 병들은 사실 그 엔돌핀 때문에 그 시기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네. 동포들 살고 계시는 이 중국 지역에 노래교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어머니가 노래교실 다니니까 기본적으로 적게는 뭐 4, 50명 또 큰 곳은 네. 뭐 100명 정도 있는 곳도 네, 있고 네. 또 이게 저희 어머니는 매일마다 가시거든요. 네. 매일마다 오전에. 근데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끝나면 또 같이 뭐 잠깐 이제 사교 댄스도 추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 335 모여서 점심시간에 식사도 하고. 근데 이런 교실이 나이별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어머니는 약간 70대 중후반부터 80세 이렇게 네네. 가는 곳 있고 또 어떤 곳은 뭐 60세, 70세 또 어떤 곳은 약간 50대 정도의 네. 그래서 그 노래교실 다양하면서 또 선생님이 가르친 기교도 좀 다양하고 또 노래교실 가는데 다 복장을 갖춰 입습니다. 네. 그래서 규모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선택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엄청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비슷한 연령끼리 모이면 또 얘기할 수 있는 화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친해질 수도 있고 노래교실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얘기도 저희 행복의 채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사회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최초 AI 미디어 랩이 우리나라 기업에 의해서 개설이 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아시아 최고 성능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연구소가 LG전자에 의해 문을 열었습니다. LG전자는 최신 모니터를 기증하고 인재 양성에도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브랜드 슬로건인 Life is Good의 가치를 되새기며 카자흐스탄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LG전자 카자흐스탄 법인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알파라비 국립대학교에서 LG AI 미디어 랩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김학현 LG전자 카자흐스탄 법인장과 예르킨 두이세노프 알파라비 국립대학 부총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LG AI 미디어 랩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AI를 접목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LG전자가 기증한 게이밍 모니터 울트라 기어를 활용해 데이터 분석과 또 시각적 스토리텔링, 대규모 언어 모델 활용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알파라비 국립대학이 도입할 중앙아시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활용 연구 역량을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소식에는 현지 대학의 연구 성과로 AI를 활용해 제작한 신문이 공개됐습니다. 언론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구축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급변하는 세상에서 낙관주의는 왜 중요한가? 라는 주제로 강연도 진행됐습니다. LG전자 카자흐스탄 법인은 연구소 설립에 이어 인재 양성에도 협력합니다. 알파라비 국립대학과 디지털 전문가 육성에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현지 대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김 부비장은 LG AI 미디어 랩은 차세대 미디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LG의 기술 전문성과 대학의 학문적 기반을 결합해 미디어 분야의 현대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한때 카자흐스탄에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직접 투자해 공장을 운영한 회사였습니다. 1997년 중앙아시아 최초의 가전공장을 알마티에 설립했습니다. 약 20년가량 운영한 후 문을 닫았지만 현지 법인은 산학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한민족 문화예술과가 발표회를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로디나 문화회관에서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한민족 문화예술과가 준비한 독창적인 발표 공연 상상의 놀이가 송파리 개최되었는데요. 이번 공연은 전통 한국 음악과 현대 기술의 융합으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한민족 전통 음악부터 현대 히트곡까지 다양한 장르 무대가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고요. 특히 가야금, 담소, 사물놀이 등 전통 악기들이 현대적인 편곡과 함께 선보이며 한국 음악 유산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 감상의 기술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에트노스 예술학교 한민족 문화예술과의 교사들과 신유래 과장의 노력 덕분에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할린에서 한민족 문화예술 보존과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문화예술과 선생들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들이 개최한 공연은 항상 만석입니다. 이번 상상의 놀이 공연도 과거와 미래가 조화를 이룬 독보적인 문화 행사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로지나 문화회관에서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한민족 문화예술과가 준비한 공연으로 상상의 놀이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합니다. 한민족 전통 음악부터 현대 히트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야금, 단소, 사물놀이 등 전통 악기들이 현대적인 편곡으로 선보여서 한국 음악 유산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특히 에트노스 학교 한민족 문화예술과의 교사들의 노력 덕분에 사할린에서 한민족 문화예술 보존과 보급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상상의 놀이 공연도 과거와 미래가 조화를 이룬 독보적인 문화행사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는 살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오 예. 이런 맙소사 너무 더워.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별로 안 더운 것 같은데. 스컬리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안 더운 거죠. 리모컨이 어딨죠? 무슨 리모컨이요? 에어컨 리모컨 말이에요. 멀더. 당신 갱년기 아니야? 이런, 내가 아니라 스컬리 당신이 갱년기겠죠. 아니 당신 갱년기 맞는 것 같아. 땀도 뻘뻘 흘리지. 요즘 부쩍 짜증도 많이 내잖아. 맙소사, 갱년기는 무슨 갱년기예요? 버럭하는 게 갱년기 맞네. 갱년기. 스컬리, 날 더운데 자꾸 화를 돋굴 거예요? 이런. 아니, 에어컨 도대체 누가 끈 거야? 내가 껐어요. 내가. 이런. 덥다니까 왜 끈 거예요, 스컬리? 요즘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벌써부터 에어컨을 틀어요? 그놈의 전기요금 뭐 얼마나 한다고? 당신 월급 빼고 다 오른 거 몰라요, 멀더? 자, 이거요. 아니, 이게 뭐죠? 보면 몰라? 이거잖아요. 아니, 지금 에어컨 대신 겨우 이걸 붙이라고요. 겨우라니. 이게 건강에도 그렇게 좋다는데요. 스컬리,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가지도록 해요. 내가 당신 생각하면서 그림도 그렸는데. 맙소사. 좋아요. 알았어요. 내가 당신 생각해서 갖도록 할게요. 감사해라. 그럼 나도 당신 생각해서 직접 붙여드릴게요. 괜찮은데. 어때? 시원하죠? 너무 시원해요. 이럴 수가. 스컬리, 나도 한번 붙여줄게.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고마워요, 멀더. 이제 내가 붙여줄게요. 이런 맙소사. 당신 땀 많이 흘리잖아. 좋아요. 내 사랑이 가득 담긴 너무 붙이지. 시원해요. 어때? 네, 땀을 많이 흘리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이것에다 그림을 그려서 선물해줬네요. 그러게요. 에어컨 대신 이걸 붙이면 건강에도 좋고 전기요금도 덜 나오겠네요. 네, 이것은 손으로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를 말하는데요. 대나무로 살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종이나 헝겊 같은 것을 발라서 자루를 붙여서 만듭니다. 이것은 태극선, 미선, 합죽선, 까치선 같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더위를 이겨왔는데요. 이것은 더위를 쫓는 데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8가지의 유용한 기능을 지녔다고 해서 팔덕이라고 불렸는데요.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기도 하고 갑작스레 내리는 비를 막아주기도 하고 하품할 때 입을 가리는 예절 도구였고 누군가를 부를 때 손짓 대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것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액세서리로도 사용을 했고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는 6월 21일이 절기상 하지죠. 조선시대에는 하지 무렵이면 임금이 외국 사신이나 신하들에게 하지 이것을 하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더위를 견디라는 의미와 함께 은총을 내리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손으로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를 말하는데요. 더위를 쫓을 뿐만 아니라 무용 소품이나 장식품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하지 무렵이 되면 임금이 신하들에게 하지 이것을 하사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부채, 2번 부직갱이, 3번 부동산.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멀더의 전종건, 스컬리의 지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오스. 저는 여름이면은요, 항상 이거를 백속에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있지만 너무 차가운 바람이 싫을 때 이걸 사용하면 참 여유까지 느껴집니다. 이것은 여름철 필수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지고 다니다가 햇볕이 너무 강할 때 이것을 탁 펴서 햇볕을 가리기도 합니다. 단오 선물은 이것이요. 동지 선물은 책력이라.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 조상들은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이면은 이것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선풍기, 에어컨으로 인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저처럼 아직도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동포 여러분은 어떤 이것을 사용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것이나 또 이것에 얽힌 추억도 많으실 것 같아요. 행복우체통에 사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연락처를 잊지 마시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자, 오늘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홍웅호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예, 오늘은 우리 최초의 한인 정착지 연해주 네. 지신호 마을과 네. 또 러시아 지역 한인 이주 기념일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신호 마을은 저희가 진짜 참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가셔서 정착을 하신 곳입니까? 지신호 마을은 초기에 이제 한인들이 네. 넘어간 지역이고 우리 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함경도 지역에 네. 가난한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것이죠. 네, 조선시대 예. 말기에 정치적으로도 주로 양반들이 이제 좀 네. 심하게 뭐 세금도 걷어들이고 못 살게 굴었고 그래서 농민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꽁꽁 언 두만강을 건너서 네. 넘어간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처음에 정착한 가구 수도 많지 않았다면서요. 예. 이것은 뭐 우리나라 기록에는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런데 러시아 기록에 보면 함경도 무산 출신의 최운보와 경흥 출신의 양응범 이렇게 비롯해서 13가구 정도가 정착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예. 이 러시아 기록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군데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 기록들 중에서 가장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면 네. 1864년 5월 달에 포시에트라고 하는 이 지역에 러시아 군인이 방문을 합니다. 네. 그 군인 이름이 이제 겔메르센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거기를 방문하고서 남겨놓은 기록이 있어요. 네. 그 기록에는 러시아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조선인들에 관한 기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 내용에 보면 노브고로드 초소 책임자 레자노프 중위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 남녀 65명으로 구성된 조선인 가구 13가구가 1864년 1월 연해주로 이주해 왔으며 노브고로드 초소에서 15베르스타 약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가옥을 지었다. 네. 이들은 현재 성공적으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고 있으며 특유의 근면 성실함으로 매우 훌륭한 농부들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한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록이 사실 이제 처음 언급되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뭐 정부 차원에서는 전혀 기록 같은 게 없었겠네요. 당시 이제 요 기록이 군인들의 보고서인데 요 네. 보고서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제 기록들이 나와요. 네. 요 앞에서 이 겔메르센 대위의 이 기록에 덧붙여서 추가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요런 레자노프의 중에 이제 요청을 당시 연해주 군무지사였던 니콜라옙스키 지금은 이제 우스리스크입니다. 네. 여기에 군무지사로 있던 카자케비치가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첫 번째로는 러시아와 조선은
러시아 영토로 이주한 한인들, 즉 조선인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체결한 조약이 없다. 네. 당연히 그렇죠. 당시 네. 아직까지 국교를 맺지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 러시아 국경 내로 이주한 모든 조선인들은 러시아 법이 규정하는 완전한 자유를 영유하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 네. 이렇게 결정을 내려줘요.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당시 연해주 군무지사였던 까자게비치는 한인들을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나름대로 허용을 해준 것이죠. 네. 그런데 러시아 한인 이주 기념일을 9월 21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디서 근거가 된 걸까요? 예. 이 러시아 한인들이 이주와 관련돼서 네. 사실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앞에서 언급되었던 레자노프라고 네. 하는 뭐 레자노프라고 하기도 하고 랴자노프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발음은 두 가지로 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사람이 보고서를 하나 올려요. 그게 네. 뭐냐면 1864년 1월 달에 이 한인들이 와서 살았는데 한인들이 1년 정도 농사를 짓고서 매우 성공적인 농사를 지었다. 예. 그래서 한인들이 이 마을, 즉 지시너라는 마을에 정착했고 그들이 근면성실하게 농사를 지었고 성공적인 결과를 수확을 얻었다. 네. 그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 보고서 날짜가 바로 1864년 9월 21일 연해주 군무지사 까자케비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짜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처음에 1년 동안 지낼 때 1월 달부터 네. 왔을 때는 뭐 얘네들 갈 수도 있고 어떻게 그렇죠. 뭐 믿을 수 없었는데 정착을 할까? 예. 이제는 보니까 제대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도 하고 앞으로 살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지시너라는 마을에 정착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살 것이다. 잘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날짜가 바로 1864년 네. 9월 21일 날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날짜에 대해서 또 하나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시 이제 연해주 지역에 1914년에 한인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한인 이주 이루어진 지 50주년을 네.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때 누가 준비를 했느냐 하면 권업회의 회장 최재형 그리고 네. 부회장 홍범도를 비롯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주요 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우리가 러시아에서 살기 시작한 지 이제 50주년 되니까 행사를 하자. 네. 그런데 이 행사 기준일을 바로 레자노프가 이 보고서를 올린 1864년 9월 21일 네. 이 날짜에 맞춰서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행사는 진행되지 못했지만 네. 그래도 요 날짜를 기려서 당시 1914년에 블라디보스토크 한인들이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네. 하는 사실은 이후에 우리 고려 사람들 즉 러시아 지역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 동포들이 하나같이 이제 우리가 러시아 지역으로 온 네. 기념일은 기념일이다. 매년 9월 21일이다. 이렇게 확정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실제 역사와는 조금 네.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예. 그 날짜를 정하고 또 기리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네.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숨어 있었군요. 네. 예. 근데 이 한인들이 성공적으로 이주했다는 걸 코르사코프가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코르사코프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뭐 레자노프 중위라든가 네. 까자게비치 연해주 군무지사 조금 지위가 낮은 그 지역 행정단위나 뭐 이런 네. 정도의 이야기죠. 당시 1860년대에 이 그 극동 지역의 원동 지역의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동시베리아 총독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 네. 1860년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할양해서 자신의 영토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일종의 식민지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가장 최고의 권력자는 동시베리아 총독. 그 사람이 그때 누구였느냐? 1861년부터 1871년까지 코르사코프라고 하는 인물이 총독을 역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연해주 일대에 돌아가는 사정을 쭉 듣고 특히
우리 한인과 관련되어서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 첫 번째 보고서가 1864년 11월 달에 네. 연해주 군무지사에게 보고서를 받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방 이민 정책의 각별한 의미를 감안하여 우리 땅에 영구 정착을 희망하는 한인들을 지원해라. 보호해라. 네. 라고 지시를 해요. 아유, 네.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안정적으로 그러네요. 연해주 지역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뭐 합법적으로 편안하게 좀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분 덕분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 고르사코프의 결정이야말로 네.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연해주 지신어 마을에 정착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홍웅호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필순이 불러주는 그대로 있어주면 돼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